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스타항공 직원 1,600명의 무더기 실직 사태가 걱정됩니다. 이스타항공은 동방의 별이라는 뜻입니다. 창립자 이상직 민주당 의원에 져서 촌놈 하늘을 날다를 보면 이스타항공의 별은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사는 꿈과 희망의 별이다. 앞으로도 이스타항공은 지금처럼 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위해 도전하는 가장 선한 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은 기업 윤리와 더불어 효율적 경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창립자의 말을 믿고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실직과 해고, 동방의 별이라는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항공사였습니다. 별빛은 잃었지만 노동자들의 생계의 빛은 꺼지지 않도록 국토부와 당사자들의 노력을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2020년 7월 2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가장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20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탈탈 털어볼게요.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이신 구재희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구재희입니다. 세법 개정안이라는 게 이거 매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시행될 세법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하겠다, 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법안의 내용을 먼저 밝히는 건데요. 사실은 세법은 국회가 만드는 거죠. 네.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가 만드는 건데 정부가 이제 세법을 만들고 싶은 내용을 먼저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서 국회에 제출할 겁니다. 만들고 싶은 내용을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세법 개정안의 내용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높았던 적이 있었나 싶은데 맞아요? 특히 이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이제 세제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정부가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관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020 세법 개정안 총평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세무사님 블로그에 가서 공부 좀 해보려고 세법 개정안 뽑았는데 페이지가 무려 27페이지예요. 예. 일단 포기하고 왔거든요. 총평을 해보시죠.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세법 개정안이 이제 매해 이제 사실은 그 정부의 어떤 성격을 반영하기도 하고요. 그 해의 이제 경제 상황 이런 것들 다 반영을 합니다. 왜냐면은 경제가 어려운데 뭐 갑자기 이제 세금을 엄청나게 늘리겠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정부가 이제 만약에 복지라든지 소득 재분배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데 뭐 갑자기 이제 부자들에 대한 감수를 하겠다든가 이러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은 아무래도 좀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세수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들 감안해서 좀 고소득자들, 초고소득자들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들 좀 세금을 좀 늘리고 네. 그리고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좀 늘리려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이제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재정 조달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좀 확대하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총평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세수 증액의 규모가 많이 큰가요? 높은가요? 전체적으로는 뭐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사실은 뭐 세법 개정안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좀 걷겠다 하는 취지가 원래 많은데 네. 최근에는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세법 개정을 통해서 세금을 늘리겠다는 그런 세법 개정안이 요즘엔 잘 안 나오고 있어요. 할 수가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부는 이제 나라 국간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어가고 있으니까
세금을 좀 많이 걷어서 재정을 좀 튼튼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경제 활력을 좀 높이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못 하고 있는 형편이죠. 그래서 부자 증세라는 좀 약간의 핀셋 전략을 세운 게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무사님이 총평해 주신 것처럼 제가 두 줄기로 그러면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먼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확대 이 부분에서 세무사님 눈에 가장 확 띄는 항목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뭐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제 초고소득자 연간 이제 과표가 한 그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고세율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늘리겠다 하는 게 이제 가장 눈에 띄죠. 글쎄 이제 초고소득자 연간 소득이 10억이면은 그것도 이제 수입 총액이 아니고 네. 여러 가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10억이면은 정말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약 한 15,000명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15,000명이나 돼요. 전 이러려고 그랬는데 제 주변에 하나도 없어서. 예. 네. 저도 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제 42% 세율이었었는데 45%로 해서 3% 정도를 늘린다고 하니까요. 그 정도만 늘려도 세금이 한 그렇겠네요. 9천억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보기 드문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세금도 많이 내시고 또 국가적으로도 기여도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세금도 좀 많이 내시고 또 국가에서 또 그 세금 낸 만큼 인정도 해주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최고세율 구간을 인상한 만큼 또 그분들의 어떤 사회적 책임과 또 사회적 예우도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세무사님은 절대 10억 이상 버는 분은 아니네요. 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럼 곧 돼요? 아니 곧이 아니라 이제 제가 저희 경제 활동을 할 때까지는 이게 네. 목표를 삼고. 그러면 네, 그만큼 세금 있습니다. 내시고 그만큼 책임 다하시고 그만큼 예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민들과 언론들의 주목을 특히 받은 이유는 부동산 세금 관련 때문이 아니겠어요? 이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네. 뭐 개인들도 이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부담을 취득과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 각각 다 세금을 늘렸는데요. 네. 뭐 종부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법인 같은 법인세, 그다음에 지방세 쪽에서 취득세 이쪽을 전부 다 이제 늘렸습니다. 특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늘렸는데요. 예전에 종부세 같은 경우는 세대별 합산이 이제 위헌 판결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양도세라든지 취득세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제 그 부담의 정도를 늘린 것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종부세도 사실 세대별 합산을 이제 다시 또 할 때가 됐다. 세대별 합산이라는 게 그 부부가 하나 갖고 있어도 한 가구가 2개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그렇습니다. 세대별에서. 근데 그게 위헌 판결 났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 과세 자체를 한 사람으로 보고서 과세하겠다는 얘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세대별로 중과세하는 내용. 네. 양도세도 보면은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제 다른 세율을 적용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부가 만약에 명의를 반반씩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반밖에 안 냅니다. 공동주택일 경우. 예, 사실은 남편이나 아내 명의로 해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본질은 뭐 하시는 뭐 다를 게 없는데 세금은 반밖에 안 내고 한 사람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그 사람 반밖에 안 내는 사람보다 2배를 내는 거니까 사실은 그 세대별 합산 과세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종부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과세하겠다고 해서 만든 제도인데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세금에 있어서는 오히려 세대별로 다 합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부세에서는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이제 법인들에 대해서는 법인이 이제 종부세라든지 이렇게 부동산 세제를 과세 강화하겠다는 거는 사원주택이라든지 이렇게 네. 기숙사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과세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비사업용 주택에 가깝죠.
주택을 가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을 보유할 이유가 거의 없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다주택자 주택 보유나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법인이 이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각 취득과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 다 그 중과세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법인에 대한 주택의 세금의 혜택을 좀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좀 많이 혜택을 줄였죠. 네.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주택 보유에 대해서 지금 헌법상 이제 주거권이라든지 아니면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차원이 아니라면 다주택자, 이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주택을 보유하는 거를 방해하는 것이 되죠. 왜냐하면 주택이 유한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네. 그래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는 게 헌법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중과세하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되고 요구가 되는 것이고요. 법인도 마찬가지죠.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보유하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인을 통해서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무주택자로 전락하는 그런 이제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뭐 변화 몇 가지 있습니까? 세금 항목에서? 이제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지금 전번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주택적 대책에 의해서 710 대책이요. 710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입법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 대신에 이게 사업 시행은 이제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년도 2021년 6월 1일까지 양도분까지는 이제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그 양도세 중과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제 그 양도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실 테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이 법이 시행된 다음에는 주택을 취득한다든지 다주택자가 취득한다든지 양도한다든지 종부세 뭐 합산과세 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다주택자가 되지 않도록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되겠죠. 가족 간에도요. 자, 다주택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이제는 다주택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네요. 많은 이제 요즘 화제거리가 뭐냐면은 다주택자를 어떻게 피하느냐. 뭐 자녀한테 증여를 하든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증여도 예전에는 뭐 빨리 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빨리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이제 증여세를 중과하겠다. 맞아요. 증여에 대해서도요. 이번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취득세를 중과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증여도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해서 다주택자를 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주택자를 피하는 방법, 뭐 101가지 방법 이런 거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신작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구제희 세무서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고소득층들을 위한 세금이 강화됐다라는 특징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뽑아주셨어요. 그중에 하나가 가상자산에 관해서도 세금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상화폐 그겁니까? 네네, 가상화폐를 거의 지금까지는 안 붙었죠? 예, 그동안에 이제 가상화폐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도 벌써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아유,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이제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뭐 사회적 논의는 많이 됐는데 정부가 왜 이걸 과세를 망설일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데 소득이 분명히 다들 있는 것 같은데 왜 과세를 안 할까 하는데 물론 뭐 이게 그 어떤 자산의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규명되지 않다 보니까 좀 망설이는데 이번에 입법도 사실은 조금 약간 정상적인 과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뭔지 모르겠다. 근데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조금이라도 세금 매기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무형자산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좀 의아하죠. 그렇지만 무형자산을 봐서 그거에 대해서 종합과세도 아니고 별도로 그냥 그 원천징수로서 세금 내서 막 그냥 끝나는 걸로 하겠다. 네.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기타 소득으로 이게 그러면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1년 동안 이제 거래한 부분에 대해 손실도 인정을 해주고요, 비용도 인정을 해주고 마치 양도소득세 같이 이렇게 과세하는데 세목은 또 기타 소득으로 좀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국제적인 어떤 인식인지 아니면 정부가 최종적인 그 과세 방침인지는 저희들도 좀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좀 자산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사실 가상화폐를 가지고서 증여라 상속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지금 듣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도 이제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채굴을 하거나 뭐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득을 실제적으로 통장에다 입금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이제 과세를 최소한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이제 과세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입법적으로 정말 정당한 건지 그런 건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할 그 범위가 더 넓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가상자산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정부에서 구분했고요. 이번에 20%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가상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예. 아실 수 있고요. 자, 또 하나의 이번 개정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간이과세자 제도가 우리나라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 구멍가게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이제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기준이 4,800만 원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4,800만 원이니까요. 월 매출액이 400만 원. 정말 작은. 네, 이익이 아니고요.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400만 원이면은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는 그렇죠. 절대로 낼 수가 없고요. 그냥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것들도 400만 원 팔았다 그러면 하루 400만 원이 아니고 한 달에 400만 원이니까 굉장히 작은 규모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에서 우리가 가게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몇십만 명이 되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소상공인들을 이제 돕는다는 차원에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이제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고 그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이제 한 2배 정도 늘렸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간이과세자가 이제 세금 계산도 쉽게 하고 세금도 좀 적게 내고 거의 이제 과세 미달로 이제 되는 경우도 많아서 세금을 거의 안 내게끔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대상자가 또 몇십만 명이 늘거든요. 그렇겠죠. 한 30만 명 뭐 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업자들이 많게 되면 이제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한 제도는 맞는데 이제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제 뒤로 가는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워낙 이제 디지털 시대고 뭐 전자적인 방법으로 업무 처리를 많이 하니까 영세한 사람들도 이제 전자적인 방법으로 생계환수를 발행한다든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다든지 해서 매출하게끔만 하면 사실 과표는 더 양성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과표 양성화가 많이 돼서 세금이 많이 늘어났듯이 간이과세자들도 이제 생계환수나 이런 것들 수수 의무를 강화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인 이제 매출이 드러나겠죠. 그러다 보면은 규모가 확대돼 가지고서 이제 간이과세자에서 벗어나는 거는 뭐 정상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방법으로 이번에 이제 보완을 한 겁니다. 그만큼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응당 증명해야 하는 그런 자료들 말씀하신 세금 계산서 뭐 수수 의무 부여 같은 그런 부분들이 함께 진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런데 이번에 뭐 다 확대한 건 아니고요. 뭐 이제 일반 과세자에 있다가 간이과세자로 들어온 사람들 4,800만 원부터 8천만 원까지 사이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모든 간이과세자가 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라든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도 부여하는 게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항목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담배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그 담배 개소세율, 개별 소비세율이 이제 좀 인상하겠다고 했는데요. 전자담배를 얘기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그게 거의 2배 정도로 이렇게 가격을, 개별 소비세율을 올리겠다고 해서요. 좀 이제 세부담이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공제 같은 거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소비가 좀 안 되고 있으니까 소비 진작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신용카드 쓰면은 거의 80%를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한도는 물론 있지만요. 그렇게 지금 늘려있는 상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득공제 한도도 이제 한 30만 원씩 늘리겠다.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가 사실 봉급생활자들한테 굉장히
절세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소비를 많이 하시면 네. 신용카드 공제 등 이렇게 절세하는 데 많은 도움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2020 세법 개정안 털털 털어보기 우리 구제희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